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강의 계획서 잠깐 봐요. 강의 계획서 보시면 이게 집중 강의로 해갖고 올해 이게 새롭게 이게 학원에서 이게 커리를 마쳤어요. 보통은 이제 요 시점에 객관식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파이널 강의를 해가지고 7회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객관식 강의는 6월 11일로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교재 좀 지금 편집 중이고 교재 자꾸 문의가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교재는 편집 26년판으로 새로 판례하고 새로 최근 기출 문제 넣어서 이제 오타 수정하고 그리고 또 바뀐 내용도 좀 바뀐 것들이 좀 있죠. 그 전압 판결 소멸시효하고 압류 추심 명령 관해서 좀 바뀐 내용도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올해 이제 뭐 객관식 문제에서 이제 답지문으로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 거 반영해가지고 한 3월 말이나 4월 초 이때쯤에 나올 거예요. 좀 예년보다 약간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강의는 6월 11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6월 11일 날 객관식 강의 이제 그때 진행하도록 그 바뀐 책으로 이제 하려고 해요. 일단은 요 집중 강의라 그래가지고 이제 20회로 돼 있어요. 민법 총칙부터 그다음에 이렇게 민법 총칙 그다음에 법전 순서죠. 법 조문 순서,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그리고 친족법, 상속법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주관식은 채권 총론부터 보통 해요. 그 일순환도 채권 총론부터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객관식인 민법 총칙도 이 객관식은 좀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한 8문제 정도, 9문제 정도 이런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관식으로는 비중이 좀 약해요. 민법 총칙이. 그렇지만 이제 객관식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민법 총칙 순서대로다가 객관식도 민법 총칙부터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놨어요. 순서대로 강의도 그 순서대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 계획서대로다가 나갈 예정이고 자기가 가지고 계신 객관식 문제집이 있다면 그건 이제 어느 거지와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기출 문제집이 제가 볼 때 제일 좋은데 아니면 뭐 제 교재 작년판을 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바뀐 내용은 추가된 판례이기 때문에 이제 최신 판례하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작년판 정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보시는 데서 진짜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16년간 최신 판례집을 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추록으로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추가 판례 있죠. 그 추가 판례는 그 16년 그 판례집 그 이후 나온 판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제가 예년에 비해 보면 한 70페이지 정도가 추록으로다가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다음에 객관식 할 때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최신 판례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참조한 판례는 판례 공부하고 판례 속보를 참조한 거예요. 이 판례집도 그렇지만 추가 판례 특징은 뭐냐면 판례 원문을 실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그 문구들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들은 볼드체 처리나 밑줄 처리 이렇게 해가서 좀 빨리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좀 효과를 누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시관계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은 사시관계를 넣었어요. 사시관계는 2차 시험까지도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1차 시험 공부할 때도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게 어떤 사실관계 토대로 이런 판례가 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때가 있거든요. 단순 암기 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통해서 기억력도 오래가고 또 2차 시험도 대비할 수도 있어요. 이 민법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하고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이 연계시켜서 1차 할 때도 2차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 이제 수업은 민법 정리 교재 위주로다가 이게 20회이기 때문에 그 1순환보다는 좀 순환이 줄었어요. 1순환 때는 36회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20회로 줄였기 때문에 좀 속도감이 좀 있다는 얘기인 거고. 자, 그래서 민법 정리 교재 위주로 하면서 추가 프린트도 요 판례도 꼭 갖고 다니세요. 오늘 나눠드린 것도 그다음에 이제 그 16년 판례집 같이 이제 연계시켜서 보려고 할 거예요. 조문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조문이 이제 과거보다 한 5, 6년 전보다 많이 나오는 추세는 아니에요. 판례 위주로다가 우리 시험이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문도 길어지고 있죠. 근데 조문도 때에 따라서 나와요. 나오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내용 있는 것들, 좀 의미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같이 확인하고 자꾸 반복하는 효과 이런 효과를 누리려고 해요.
조문도 과거에는 조문 하나를 딱 문제를 물어보지만 요즘은 조문을 한 두세 개 같이 묶어서 물어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맞는 거 틀리는 거 섞어서 막 이렇게 집어넣고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아 이렇게 출제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교재만 보시지 말고 문제집도 같이 객관식 문제집도 같이 병행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특히 예비수련도 지금 1수련도 거쳐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또 처음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보고 내용을 보고 이런 또 내용을 보고 다시 문제를 보고 이렇게 크로스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교과서만 봐서는 합격할 수 없어요. 객관식 문제만 봐서는 합격할 수 없어요. 둘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섞어 교차해서 보셔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도 빠르고 또 자신감도 생겨요. 내가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 문제 수준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진도량은 일단 그 법률행위 해석 전까지 우리 민법정의 교재로는 39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기까지 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민법의 법원, 이 법원은 이거 조문 가지고 계신 분 조문 보세요. 혹시 조문 안 가지고 계신 분은 나중에 또 내일학 또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 시각적 효과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민법 총칙 1조에 보시면 법원 그래가지고 법의 근원이라는 뜻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남부지방법원 이런 그 법원하고 법원 한자가 틀려요. 법의 근원이라는 뜻인 거예요. 법의 근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게 민법의 이제 그 근원, 법의 근원이죠. 즉 일단 법령이 민법의 그 법원이에요. 근원이에요. 법령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정법을 말해요. 제정법은 뭐냐? 국회가 만든 법이 제정법이에요. 그 국회가 만든 그 법률이 일단 민법의 법원이에요. 그다음 법률이 있으면 그게 우선인데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있으면 관습법. 자, 법령도 없고 관습법도 없다. 그러면 조리. 그래서 신의성시 원칙이죠. 조리. 그래서 법령, 관습법, 조리. 이게 민법의 법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1조에서 보면 이 관습법이 이제 법률과 대등한 효력이 있냐? 관습법이 더 나아가서 법률을 개폐시킬 수 있는, 변경시킬 수 있는 변경적 효력이 있냐? 이런 것도 물어봐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관습법은 법률보다 여후적지에 있다 그래. 여후적, 즉 하위적이다는 뜻인 거죠. 즉 법령보다 대등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법률보다 여후적이라 그래요. 즉 보충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법률보다 보충적, 여후적 효력이다. 즉 법률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이런 뜻인 거예요. 즉 관습법으로 법률을 개폐시킬 수 없어요. 변경시킬 수 없어요. 변경시킬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건 객관식 지문에서. 그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1조에서 벌써 그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뜻인 거죠. 우리 이제 교재로 가보시면 그래서 민법의 법원으로서 이제 관습법을 좀 공부해 둘 필요가 있고 가끔 물어봐요. 즉 한 2, 3년에 한 번 꼴로 물어봐요. 2, 3년에 한 번 꼴. 그러니까 자주 물어보진 않는데 어쩌다가 가끔 한 번 물어본다는 얘기야. 나오는 게 물어보는 게 뻔해요. 자,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하고 구별하는 그런 밑에 하단에 우리 민법 정리 교재 하단에 로마자 4번이죠. 로마자 4번. 이렇게 표시되는 게 로마자 4번이에요. 그 내용 밑에 내용 있는 그 동그라미 1번 판례,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판례. 그게 이제 객관식에서 물어보는 주로 지문된 내용이에요. 자, 먼저 우리 민법 정리 교재 관습법의 성립 요건을 가보시면 일단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 있어야 되고 밑줄을 그어놨죠. 관행. 그리고 법적 확신, 법적 확신. 밑줄 친 거 이제 따라가 보는 거예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는 전체 법조에서 반하지 아니할 것. 요 세 가지가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법원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어떤 요건이에요. 관행, 법적 확신, 그다음에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그 전체법 절차에 위반하지 않아야 될 것. 요 세 가지. 성립 시기 한번 볼게요. 요건 밑에 이제 요런 내용을 보면서
로마자 4번에 있는 판례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결론은 4번이야. 4번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앞의 내용을 이제 이해를 살펴보면서 결론에 도달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 순서가. 성립 시기는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로소 그 존재가 확인되지만 성립 시기는 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은 때를 소급한다. 효력은 민법 1조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그럼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라는 뜻이기도 한 거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래서 법령, 관습법, 조리 이 세 가지가 민법의 법원이다라는 얘기예요. 성문법을 개폐할 수 있는지, 개폐할 수 없어요. 결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루적, 보충적 성격이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로마자 4번.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다라는 거예요. 시험 객관식에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면. 관습법이란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 법적 확신과 인식에요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자, 이게 사실인 관습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사실인 관습은 사회 관행은 있다는 건 똑같아.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요 뒷페이지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약간 차이가 있죠?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자,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이게 대등한 효력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런 표현을 쓸 뿐인 거야. 그 포인트는 뒤에 있는 거야. 뒤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여기가 포인트에 있다 제 말은. 앞에 하고 이상한데 무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제 말은 포인트가 뒤에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 행위 당사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그래서 이 정도 익혀 두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도 물어봐요. 자, 관습법은 요게 이제 좀 잘 물어보는 거죠.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한다. 즉 관습법은 어떻게 보면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물론 법령보다는 여류적 효력이지만 대등한이 아니고 법률 변경시키는 효력은 없지만, 관습법도 일종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관습법 물론 명문화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 법은 뭐냐면 법은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법은 판사도 사람이지만 다 모르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때문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판사는 다 알고 있다고 보는 거야. 법이라든가 관습을 다 알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면 돼. 사실을 제시해주면 돼, 판사한테. 그럼 법관은 그 법을 적용시켜서, 그것이 재정법이든 관습법이든 법을 적용시켜서 판단을 내려준다는 얘기야. 이거 관습법은 당사자가 입증할 필요 없이 법령과 마찬가지로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해서 내려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근데 사실인 관습은 뭐예요? 사실인 관습을 판사가 다 알지는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인 관습까지는 그거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돼. 이게 시험에 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돼. 근데 관습법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돼. 이런 뜻인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법률 관계인데, 이 법률 관계는 이제 법적인 분쟁이 생겨서 권리자, 의무자, 채권자, 채무자 이런 관계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호의 관계는 카풀을 생각하시면 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수원으로 출퇴근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떤 계약 관계도 없는데 호의로 태워주는 거죠.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고려해서 이웃 사는 사람 호의로 카풀 태워주는 경우를 말해요. 이럴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법적인 문제가 언제가 발생하냐?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때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 정도로 공부하고 넘기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의미만 체크하고 넘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만 잠깐 볼게요. 그중에서 반가로 2번 전도 가볼게요. 동승차의 운행자, 자, 운전자와 운행자가 있어요. 자, 운전자는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라 그래. 운행자는 실제 운전하지 않아도 그 차량의 소유자,
이 소유자를 운행자라 그래. 그러니까 운행자와 운전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유자가 직접 차량 소유자가 직접 운전하면 뭐야? 운전자와 운행자가 같은 것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동승차의 운행자가 이거 운행자는 운전자와 같을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지만 동승차의 운행자가 호위동승한 사실관계만으로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없다. 뭐 요 정도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뭐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닌데 혹시 물어본다면 이런 것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동승차는 동승한 차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이 좀 어렵게 쓰여있지. 운행자, 운전자가 운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호위동승한 사실만으로 그러니까 친구를 옆자리에 태운 사실만으로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을 감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실상계 손해배상이라는 얘기는 이제 피해자 옆좌석에 탄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 나고 이제 다친 거예요. 그러면 그 운전한 사람, 운행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 가해 차량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 운행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호위동승으로 태워졌지만 그래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과실상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호위동승한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그 운행자한테 안전하게 운전해라고 촉구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니까 다친 사람, 옆좌석에 탄 사람이 이제 운전자겠죠. 그 소유자가 너도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의 손해배상을 줄여줘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동승한 사실만으로, 즉 동승한 사실만으로 그 피해자가 운전자한테 안전 촉구 의무 없다.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말 뜻이. 그러니까 동승한 사실만으로 과실상계가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즉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돼.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을 줄여주는 거예요. 피해자의 손해배상 줄여주는 거라고. 근데 동승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안전 촉구 의무가 피해자한테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해라고 요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난 그 자체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너도 잘못했다. 피해자 너도 잘못했다. 안전 촉구라고 요구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손해배상을 줄여줘야지 이렇게 말 못한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 뜻이? 그것만 조금 기억해 주세요. 뒤로 넘겨가셔서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 자, 권리행사 의무 이행은 2조를 가볼게요. 2조 민법 2조. 민법 2조 1항 2항이 있는데 1항은 물론 이제 민법 2조 제목이 신의성실이라고 돼 있어요. 신의칙이죠. 신의성실. 2조의 1항에 뭐라고 돼 있냐?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이게 신의성실 원칙이죠. 자, 2항은 뭐라고 돼 있냐?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신의성실이라는 타이틀 속에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 남용에 관한 얘기인 거죠. 자, 신의성실 원칙, 권리 행사 의무 이행,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자, 권리 행사의 그러니까 권리 행사는 이제 자유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뜻이지. 물론 권리 남용도 있고 물론. 자, 신의성실 원칙 관련된 파생 원칙. 요게 또 물어봐요. 파생 원칙. 파생 원칙으로서 모순행위 금지 원칙, 그 근반의 법리 또는 근반의 원칙이라고도 말해요. 또는 권리가 일정 기간 지나면 동안 방치하면 실효되는 것도 있어요.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고. 또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어요. 사정 변경 원칙. 이건 나중에 또 이제 해제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 건데. 자,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 그에 따른 파생 원칙으로서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 금지 원칙. 그 밑에 하단 쟁점에 좀 더 키워놨죠. 그래서 신의성실 파생 원칙에 관해서 선행행위와 모순행위 금지 원칙. 요걸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선행행위와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 그 선행행위와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 또 근반의 원칙이라고도 말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 자, 권리남용 금지. 자, 권리남용 금지와 관련된 판례 하나 실어놨어요. 그게 기출된 적이 있어요. 공로가 되면, 자, 공로는 일반 공중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이게 공로야. 공로. 즉 공익을 위해서 제공된 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공로 이렇게 생각하시겠어? 공로가 되면 그 부지 소유권의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공익을 공공도로로서 제공됐다면 그 소유자의 사용 수익이 제한돼요. 제한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론에 제공된 도로를 사용을 해. 이럴 때 소유자가 그 토지 소유자가 그 내 토지니까 내놔 인도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 안 돼. 또 부당해불안 청구 안 돼.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볼게. 계속 읽어볼게. 공로가 되면 이제 그 소유자가 수인 의무가 있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데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효력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권리남용은 효력이 없다. 그 다음 것도 물어봐요. 그 다음 거. 그 밑줄 안 그려있지만 그 다음 것도 읽어볼게. 그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도로 지하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셔.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청구도 권리남용이다. 즉, 그 지상에 대한 토지를 공로로 제공했다면 그 지상에 있는 목적물 제고 요구하는 것도 안 되지만 권리남용이지만 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도 그 지상 점유자가 지하에도 어떤 매설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도 제거를 요구하면 그것도 권리남용이다.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기억해 주겠어. 그래서 요 판례 하나 기억해 주겠고. 그다음 이제 그 모순행위 금지 원칙. 요건 말을 좀 풀었으면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 금지 원칙 이 뜻인 거예요.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를 하면 그 효력을 인정 안 해주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법률행위 효력을 인정 안 해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금반원의 원칙이야. 금반원의 원칙. 자, 예를 하나 들면 이래요. 쉬운 예로 임차인이 그 소유자의 부탁에 의해서 이제 소유자가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은행 직원이 이제 그 실사 나오면 부탁을 하는 거지.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좀 너 무상 거주이고 나중이라도 내가 임차인으로서 거래장 안 하겠다. 좀 네가 말 좀 잘해줘. 그러니까 무상 거주 잘하고 말하면서 나중에라도 분쟁이 생기면 임차인에서 권리를 주장 안 하겠다. 이런 어떤 그 확인서를 하나 해줘. 뭐 특별한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임차인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임차인인데 아무런 생각 없이 무상 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대상 목적물이 경매가 진행됐어요. 이럴 때 나 임차인이야. 대항력같이 임차인이야. 임차인에서 권리주장 할래. 대항력 우선변제권 주장할래. 대항력 우선변제권 주장할래. 이렇게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 하면은 그 효력을 인정 안 해주겠다. 이런 뜻이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 한 예가 6페이지 하단에 있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준 그런 예예요. 요 판례는 우리가 판례집을 한번 가볼게요. 우리 판례집을 가보시면 요 판례는 우리 판례집에 법률행위 파트에 있어요. 즉 358페이지. 358페이지 가보시면 두 개 판례를 실어놨어요. 상단, 하단. 상단, 하단. 같은 내용이니까 그걸 확인해서 집에 가서 복습 차원으로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을 이해했다면 읽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 소리야. 이해하는데. 읽는 그 방법은 밑줄 볼드체인데 밑줄하고 볼드체를 읽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볼드체가 남아있어야 돼. 머릿속에. 이해는 밑줄도 읽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밑줄을 안 보고 볼드체만 읽어보고 이해가 됐다. 그럼 밑줄을 볼 필요가 없지. 근데 이해가 안 됐다. 그럼 밑줄을 보고 기억에 남는 것은 볼드체가 남아있어야 된다. 그게 볼드체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밑에 하단 내용도 같은 이치로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선행위와 모순된 행위 금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를 해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자,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는 금지돼서 그 효력을 인정 안 해주는데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를 해도 그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7페이지 상단에 있는 판례 내용이에요. 시험에 물어봐요. 잘 물어보는 편이야. 강행법규 위반과 신의칙 이렇게 돼 있어. 그 옆으로 또 금반의 원칙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 금반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 금반언의 선행위와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죠. 금반원의 원칙. 그 다음 이게 부등호 표시예요. 부등호 표시. 금반의 원칙보다 합법성 원칙이 강조되는 경우, 합법성의 원칙이 강조되는 경우, 이게 부등호 표시라고. 부등호 표시.
이게 뭔가 이게 뭐야? 그럴까봐 말하는 거야. 이게 부정어 표시라고. 근본어 측보다 합법성이 강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게 또 무슨 소리냐? 그 밑에 이제 그 볼드체를 읽어볼게요. 애초에 강행법규 위반되어 무효인 계약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체결한 자가 나중에 그 계약이 강행법규 위배되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효력이 있냐 이 소리야. 무효라고 주장해도 되냐 이 소리야. 된다 이 소리야. 원래 이것도 선행의 모순행위잖아요. 그러면 그 효력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예외주로 인정해준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가장 쉬운 예가 미성년자 법률행위야. 미성년자 법률행위는 민법 5조에 보시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했어.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어.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어. 아니, 선생님 미성년자인데 취소할 수 있어요? 있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어. 즉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받지 않고 어떤 법률을 했어. 그래서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면서 취소하는 거야. 그래도 되냐 이 소리야. 원래 안 되는 거잖아. 선행위가 모순행위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법률행위 법정 동의를 받게 하는 민법 5조는 강행법규예요. 강행규정이야. 그 강행법규를 위반하고 어떤 자기가 법률행위 한 거잖아. 그 위반한 법률행위가 취소되고 무효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성년자 법률행위를 예를 하나 들면 쉽다 이 소리야. 강행법규 위반된 법률을 자기가 체결해놓고 그건 내가 체결한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된 법률에서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럼 어렵지 않지? 그러면 그 다시 한 판례 읽어보면 어렵지 않다고. 다시 읽어볼게. 7페이지 상단 볼드체. 애초에 강행법규 위배되어 무효인 계약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미성년자가 알면서 그렇게 체결한 것이지 법정대리인 동의 안 받고 체결한 자가 나중에 그 계약이 강행법규 위배되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권리남용 금지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객관적 요건, 주관 요건이 있어요. 자, 객관적 요건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지상물 철거로 토지 소유자가 얻는 이익보다 지상물 소유자가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클 것. 그럼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2번, 3번도 각자 확인하는 정도. 주관적 요건으로 시험에 물어봐요.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을 시험에 물어보진 않아 잘. 그냥 들러리지 나오더라도 들러리야. 들러리가 뭔 말인지 알지? 즉 답지문이 우리 시험은 5개 지문이에요. 5개 지문 중에 답지문이 있고 나머지는 들러리야. 그러니까 들러리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보통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5개 지문인데 5개 지문이 다 어렵나? 그럼 무지 어려운 거야 그 시험은. 무지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그 5개가 다 어렵지 않아요. 2개 정도가 어려워. 2개. 답지문하고 답지문 아닌 들러리 지문 2개가 헷갈려. 나머지 3개 지문은 웬만하면 다 알았고 웬만큼 민법 공부하면 어느 정도 공부하면 3개 지문은 보통 알아요. 그러니까 2개 중에 헷갈린다고. 보통 이게 2개 중에 하나 찍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2개 중에 하나. 물론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도 있지. 아는 게 답이 많을수록 뭐야?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즉 공부를 어느 정도 많이 하면 답이 손들어. 나 찍어달라고. 객관식은 찍는 거예요. 순발력이야. 순발력이 좋아야 돼. 탁 보고 답이 눈에 탁 들어오면 탁 찍어야 돼. 한 번 더 본다. 위험해. 오히려 한 번 더 보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한 번 더 봤어. 맞췄어. 그래도 맞힌 게 아니야. 틀린 거야. 왜? 시간 싸움이라고. 객관식은 시간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딱 보고 눈에 탁 들어오는 답을 탁 체크해야 된다고. 앞에 1번에 답이 나왔어. 2번, 3번, 4번, 5번 지문 봐야 돼? 안 봐야 돼. 보면 안 돼. 1번지.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할 때 확실하게 알아야 돼. 확실하게. 어설프게 알면은 답을 못 골라내요. 어설프게 알면은. 그럼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뭐 있어? 일단 교과서 보고 객관식 문제 풀어봐야 돼. 그럼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기출지문에서 답지문이 아닌 것이 다음 해에는 답지문으로 나와. 또 답지문이 다음에는 들러리 지문으로 나와. 그러니까 5개 지문을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그래. OX를 공부하라. 그 중에 보면 1, 2, 3, 4, 5번 중에 자기가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지워버려야지. 그거 보지 말아야지. 모르는 거, 틀린 거 그거 위주로 정리해 가야죠. 객관식 문제 푸는 방법도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객관의 요건으로 시험에 잘 물어보진 않고 나오더라도 들러리고 어렵지 않고 주관의 요건을 가볼게요.
자, 주관 요건도 동그라미 1, 2, 3번인데 그중에서 2번 확인해 볼게. 주관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 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에 추인될 수 있다. 요게 이제 뭐 어렵지 않게 물어. 답지문으로 요것도 보통 들러리 지문이야. 근데 3번 지문. 요게 답지문으로 물어봐. 주로. 상계권 남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자꾸 헷갈리고 틀릴 수 있어요. 보통 권리 남용에 주관 요건이 필요해요. 그런데 상계권 남용은 별도 주관 요건 없어도 상계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긋나는 지문이 나오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눈여겨보고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주로 답집으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눈여겨본 지문이 시험에 나오면 바로 체크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의성시 원칙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 요거 관련된 내용을 잠깐 몇 개 또 확인해 볼게요. 우리 판례집을 한번 가보시면 판례집 359페이지 가볼게요. 판례집. 신의성시 원칙 관련된 판례와 관련된 것은 한 몇 개만 볼게요. 359페이지 판례집을 가보시면 자, 중간에 있는 판례예요. 중간에 있는 판례. 자, 그 중간에 있는 판례 그 판례 번호 바로 밑에 꺽쇠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죠. 그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볼게. 법원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수익금 정산 계약, 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법원이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을 법원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냐 이 소리야. 자, 밑에 읽어볼게.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약정한 것도 이 신의 측이 위반되면 변경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 측과 같은 일반 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잔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가능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요와 또 관련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은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거였어요. 그 변호사가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 성공보수 약정 있죠.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이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인정 안 돼요. 이제 그 전화체 판결로 폐기됐어요. 전화체 판결로 이제 그 효력이 인정 안 됐어요. 인정 안 돼요. 형사 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인정 안 돼요. 이제 과거에 인정됐었어. 근데 이게 전화 판결로 인정이 안 됐다고. 하지만 민사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인정돼요. 여전히 민사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인정돼요. 다만 민사에 관한 성공보수약정과는 판례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당사자 간의 성공보수약정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성공보수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건이 그 의뢰인의 승소로 했어요. 그럼 성공보수를 줘야 되잖아. 5천만 원 줘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합부도 하지. 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 승소한 사람이 마음이 바뀐 거야. 나 못 주겠다. 못 주겠다. 줄여달라. 감액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성공보수 약정을 얼마로 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사적작치로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했는데 나중에 법원이 그거 너무 많으니까 신의 측에 따라 너무 많으니까 형평적으로 하니까 감경할 수 있냐 이 소리야.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다만 신중해야 된다.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러니까 판사가 마음대로 변경하지 말란 뜻인 거예요. 그 말 뜻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 왜 신의 측이 당사자가 지금 우리가 금방 배운 거 당사자가 약정한 것을 법관이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합리적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변경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사적자치의 위반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할 수는 있는데 신의측 위반이면 변경할 수는 있는데 마음대로 변경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마음대로 변경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야. 그 관련 판례가 최근에도 있어요. 최근에도 이게 물어볼 수 있어요. 객관식에. 객관식은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 할 정도로 그런 것도 시험에 물어봐요. 객관식은. 자, 추가 프린트 한번 가볼게. 추가 프린트.
지금 이렇게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추가 프린트 오늘 나눈 자료, 최신 자료 2월 10일자 최신 판례까지 넣어놨어요. 34페이지 가보시면 중간에 들어가 있는 판례 있어. 같은 이치야. 이건 근데 누구 얘기냐면 공인중개사 얘기야. 공인중개사가 의뢰인하고 어떤 그 보수약정을 했어요. 근데 보수약정이 너무 과다한 거야. 신의칙상. 감액할 수 있는가? 변경할 수 있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보수약정도 사적 자치가 반영된 내용, 계약 내용이잖아. 판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어. 그런 뜻이야. 읽어볼게. 원칙 볼드체 위주로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실질 위반이 인정된다면. 그렇지만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 판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됐죠? 이 말뜻이.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자, 하나 더 확인해 보면 360페이지 가볼게요. 우리 판례지. 360페이지 가보시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판례 있죠? 중하단. 이건 뭐냐면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 역시 관한 얘기인데 객관식으로 주관식으로 물어볼 것 같지 않은데 객관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객관식 판례죠. 그러니까 객관식 판례. 이 공인중개사가 알선행위예요. 당사자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 매수인 알선하는 거잖아. 또 임대인, 임차인,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알선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는 주로 뭐예요? 사실행위야. 법률적인 행위보다 사실행위에 좀 더 비중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변호사는 어때? 법무사는 어때? 법률적 업무를 주로 많이 하죠. 사실 업무보다 법률적 업무를 주로 많이 하죠. 근데 공인중개사는 알선행위가 주 업무라고. 그러니까 사실행위에 치중돼 있다고. 근데 공인중개사가 이제 그 당사자한테 어떤 그 중개 대상 목적물에 대해서 설명 의무가 있는데 설명 의무가 있다면 이러이러한 설명 의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대상 매매 목적물에 예를 들어서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가 있어. 아니면 이런 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X 부동산을 팔려고 해. X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해. 근데 그 부동산에 A라는 저당권이 있어. 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 저당권의 비담보 채권 1억. 임차 보증금 1억. 예를 들어서 즉 하나만 할게 헷갈리니까. 자, 저당권 1억짜리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상황이야.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우리는 매도인 매수인이 그 매매 계약 체결할 때 매매 대금이 3억이라고 가정하면 3억에서 1억 원의 피담보 채무를 공제하기로 약정을 해요. 자, 이 공제하기 올해도 이 법무사 2차 시험에 이런 게 물어봤어. 그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매매 대금에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공제하기로 약정을 해. 그러면 을은 잔대금 얼마만 주면 되는 거야? 2억만 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이런 매매 대금에서 피담보 채무를 공제하기로 한 갑하고 을 사이의 약정이 이행인수냐, 면책적 채무인수냐, 병존적 채무인수냐. 갑하고 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법률적인 사항이란 말이야. 이걸 공인중개사가 이거 이행인수입니다, 면책채무인수입니다 이렇게 당사자한테 알려줄, 설명해줄 법률적 의무가 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없다. 그걸 안 알려줘. 왜? 법무사 공부하는 여러분조차, 변호사조차 법률적 사무라고. 올해 2차 시험에 물어봤어. 이게 이행인수인지 면책채무인수인지. 물론 원칙적으로 이행인수예요. 나중에 이제 채무인수 파트 자세하게 배울 거야. 자, 어쨌든 갑하고 을 사이에 이게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매매하는데 이게 이행인수인지 면책채무인수인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판례는 이행인수를 보지만. 그렇지만 다툼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사항이라고. 공인중개사가 이것을 당사자한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냐 이 소리야. 설명 안 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어. 이걸 손해배상 해줘야 되냐 이 소리야.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냐 이 소리야. 아니다라고 본 사례야.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뭘로 바꿔주면 돼? 저당권 대신 임차인.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있었어. 1억짜리 임차 보증금. 똑같아, 법리가.
1억짜리 임차 보증금이 있는 그 부동산을 매매가 일어났어. 이때 매수인한테 이거 알려줘야 되냐? 이행인수다, 면책세무이다 이런 걸 알려줄 의무, 설명해줄 의무가 있냐? 없다. 법률적 의무 없다. 이랬죠? 안 알려줌으로써 어떤 손해가 발생했어. 이거 손해배상 물어줘야 되냐? 안 물어봐도 된다. 안 물어줘도 된다. 이랬죠? 그런 내용이 지금 그 밑에 360페이지 있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그런 의무는 설명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칙상 설명 의무에 해당한다. 그럼 틀린 거야. 객관식에서. 이랬죠? 무슨 말인지? 자, 이런 판례가 최근에도 있어요. 최근에. 어디쯤에 있냐면은 20페이지 가볼게. 20페이지. 추가 프린트 20페이지. 그러면 하나 판례를 확인하고 추가 프린트를 왜 넣었냐? 아, 최근에도 이런 게 쟁점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야. 자, 20페이지 추가 프린트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있는 판례 같은 내용 읽어봐 주시면 이 공인중개사 관련 판례가 또 몇 개 또 더 나와 있어요. 또 보시면 네. 2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23페이지. 이것도 신의칙 관련된 판례인데 23페이지. 23페이지 가보시면 네. 요건 그 제목 상단에 있는 그 마른 목골 사이에 있는 거 제목인데 읽어볼게요. 23페이지 그 추가 프린트.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책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 임대인이 안 주는 거야. 그 자료를 공인중개사 달라 그러니까. 자,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 계획을 중개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 의무. 그 밑에 볼드체로 바로 가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차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 표시된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 의뢰인에게 그 다가구 주택에 대해 이미 거주해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 중 왜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증금 우선 면제받고 있는 자들이 있을 거냐. 이런 것을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된다. 설명 교부 의무죠. 이런 게 중개 대상물 목적물에 기재하는 그런 난이 있어요. 그 중개 공인중개사 그 할 때 알선할 때 그 밑에 볼드체. 만일 임대 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해서 임대 의뢰인이 자료를 안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안 주면 그런 거 설명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거냐 이 소리야. 아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한테 그 자료 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 줘. 그러면 거부당했으니까 그럼 난 자료가 없으니까 너 설명 교부 의무 면제되는 거네. 그런 거냐 이 소리야. 아니다. 거부당했어도 자기가 스스로 확인해서 설명 교부해 줘야 된다. 대신 그 설명 교부서에 그런 내용을 기재해 주면 돼. 자료가 한정돼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수집할 자료가. 대신 임대인이 거부했다. 자료를. 거부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못 해줬다. 이렇게 기재하면 된다. 그 임대 의뢰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을 때 설명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다. 면제된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 객관식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부됐어도 자료 설명해줘야 되고 대신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제공하면 설명 교부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것도 같은 취지인데 같은 취지 내용인데 24페이지 선생님 이런 것도 공부해야 돼요? 객관식은 공부해야 돼. 객관식은 이런 것도 물어봐. 자, 24페이지 중간에 들어가 있는 판례야. 자, 마른 목골 얘기해 볼게요. 마른 목골 이렇게 표시되는 거 있지? 요 사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거야. 24페이지 중간에 있는 판례 중상단.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세주택 건물 중 임대 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의 임대체계를 중개하면서 임차 의뢰인에게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인 소유. 그러니까
중개 대상 목적물하고 그 임대인 소유 또 다른 중개 대상이 아닌 그 다른 목적물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야. 자, 이런 것을 설명 교부해 줄 의무가 있냐? 있다. 이때도 역시 임대인이 거부를 해. 그 자료 제공을 거부해. 그러면 면제되는 건가? 면제 안 돼. 그 상태에서 거부된 상태에서 자기가 수집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수집하고 그리고 나서 설명 교부해 주면서 대신 설명 교부서에 그 내용을 쓰면 돼. 거부당했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네요. 근데 내가 이거밖에 자료를 쓰지 못했네요. 라고 제공하면 된다. 그러면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안 해도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이 말 뜻이. 네. 그것만 주의해서 봐주시면 된다. 그 내용 뭐 장황하게 쓰였지만 그런 내용이 핵심이니까 그런 위주로 읽어봐 주시면 중개사의 설명 교부 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판례예요. 자, 우리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교재로 가볼게요. 지금 제가 본 이유는 신인칙과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본 거예요. 자, 권리 주체와 관련해서 우리 교재 8페이지 가볼게요. 권리 주체와 권리 능력. 자, 이것도 조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민법 조문 3조죠. 3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근데 이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인가? 이게 형법하고 민법하고 약간 달라요. 형법은 진통설이에요. 왜?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살인죄잖아요. 그러면 언제 사람이냐? 언제 살인죄가 되냐? 낙태하고 이게 구별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사람으로 봐서 죽이면 살인죄가 되는 거냐? 진통설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 말은 뭐야? 아이가 어머니 이제 다리 차서 어머니 뱃속에서 배 밖으로 나오는 시점. 그러면 어머니한테 진통을 가하잖아요. 그 진통 시점에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예요. 그 전에 죽이면 낙태죄예요. 차이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통설이 사람의 판별 기준이야. 살인죄와 관련돼서. 이건 형법인데 형법을 민법에 물어보진 않겠지. 민법은 뭐냐면 전부 노출설이야. 태어나야 돼. 어머가 뱃속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돼. 이래야지 사람이야. 사람은 물론 이제 살아서 나와야죠. 살아서 나와야지. 전부 노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노출되면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및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사람이면 이제 권리 능력, 당사 능력을 갖는데 권리 주체, 권리 능력을 갖는데 그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태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권리 능력 없겠네. 그래야 되는 거죠. 사람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문이.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우리 조문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태아한테도 사람이 아니지만 권리 능력을 인정해줘요. 다만 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지만 태아인 상태로 소급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얘기해 볼게. 태어나야지 사람으로서 취급받고 민사상 그리고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거야. 생존하는 동안. 근데 그러면 태아인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 인정이 안 돼야 돼. 근데 우리 그 조문은 또는 판례는 태아인 상태에서 모든 경우가 아니야. 일정 경우만 권리 능력을 인정해 줘. 예를 들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762조 태아한테도 인정해 줘요. 또 상속 능력 태아한테도 상속 능력을 인정해 줘요. 유증 태아한테 유증할 수 있어요. 태아한테 유증할 수 있어. 또 태아 피인지자 858조 태아를 인지할 수도 있어. 태아가 인지할 수는 없어요. 태아를 상대로 인지할 수 있어. 태아를 상대로. 주의할 점은 로마자 2번이지. 살아서 출생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 앞에 네 개가 그 문제된 태아 시기를 소급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해 준다. 죽어서 출생하면 인정 안 돼. 인정 안 돼. 살아서 출생해. 살아서 출생하고 바로 죽었어. 그래도 인정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말 뜻이? 어쨌든 살아서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네 가지가 태아한테 인정된다. 문제된 시를 소급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죽었어. 그러면 인정 안 된다 이 소리야. 제 말은. 그게 로마자 2번이고 살아서 출생이 된다. 우리 판례가 정지조건설이에요. 즉 해지조건설이 있고 정지조건설인데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설이야. 살아서 출생하면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문제된 시를 소급해서 그 효력을 인정해 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의사 능력, 요건 이제 그 미성년자의 그 행위 능력하고 이제 구별되는데 의사 능력 없는 자가 어떤 법률을 하면 무효예요. 그냥 무효야. 행위 능력 없는 자가 법률을 하면 취소하면 무효야. 그럼 취소 안 하면 유효지. 미성년자 법률행위 법정대리 동의받지 않고 했어. 그러면 바로 무효야? 아니야. 취소해야지만 무효야. 그렇지만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을 했어. 그냥 무효야. 그냥 무효. 무효라고 주장 안 해도 무효야.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자, 객관식 문제에서 그 판례를 또 물어보기도 해요. 8페이지 하단부터 9페이지 있는 건데, 자, 의사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밑줄이에요. 법률적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구체적 법률행위에 관련해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는 개별적으로 판단해. 그러면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는 개별적 판단이 아니라는 소리네. 그래요. 왜? 자, 미성년자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해? 획일적으로 연령 기준이잖아. 연령. 19세가 됐으면 성년이고 19세가 안 되면 미성년. 그러니까 뭐야? 획일적. 획일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도 객관식에 물어봐. 즉 행위 능력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판단해. 객관적으로 판단해. 연령 기준이기 때문에. 특히 미성년자를 떠올리신다고. 근데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 이해됐죠? 사람마다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기준이.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의사 능력자가 없는데 어떤 범위를 했다? 절대 무효다. 역시 좀 전에 우리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관해서 5조를 얘기하면서 법정대리에 동의받지 않고 강행법규 위반이죠. 법률행위 했다면 선행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해도 된다 그랬어요. 취소를 주장해도 된다 그랬어. 그렇듯이 의사 능력 없는 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법률행위를 체결해놓고 자기가 의사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 의사 능력 없으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있다. 선행행위와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법성 원칙이 강조된다. 즉 강행법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절대적 무효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반 원칙 그래서 위반되지 않는다.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또 의사 능력 없는 자가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법률이 적용된다. 자, 부당이득은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거나 이런 부당이득이야. 요거 이제 몇 번 내가 강조해서 나오는데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취소가 돼서 취소되면 무효죠.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그래서 부당이득 언제 발생해? 무효 취소일 때 발생해. 부당이득은. 해제는 원상회복이야. 성질이 달라요.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이고 무효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발생한다. 선생님 그게 뭐 차이가 있어요? 있어. 무효 취소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748조 1항, 748조 2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선의 수익자는 748조 1항 현존이익한 반환, 악의 수익자는 748조 2항 받은 이익의 이자,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반환. 근데 해제는 748조가 아니야. 548조로 가. 부당이득 성질이 있긴 하지만 해제도 원상회복도 부당이득의 특별 규정적 성격이라고 말해. 그 748조로 가는 게 아니야. 해제는 548조로 가. 받은 이익 전부 반환이야. 현존이익 카드 반환 이런 거 아니라고. 선의수익자로서 201조 나 과실수익권 있어 이렇게 항변 못해.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줘야 돼. 물론 영업이익까지 돌려주진 않아. 차임상당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줘야 돼. 나 선의점이자로서 과실은 반환 못해줘 라고 항변 못해. 이거 중요해요. 내가 한 대여섯 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야. 무효 취소 잊으면 안 돼. 부당이득이야. 해제 원상회복이야. 해제는 근거 규정대라. 부당이득은 1248조 1항 2항 그리고 201조 1항. 해제 원상회복은 548조 무조건 548조. 1248조 아니야. 201조 아니야. 잊으시면 안 돼. 그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당이득으로서 1248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또 이런 것도 있어. 141조가 또 있어. 141조는 미성년자 법률행위가 돼서 미성년자가 취소되는 부당이익반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야. 원래대로라면 1248조 1항 2항으로 가야지. 근데 미성년자가 취소할 때는 141조로 가. 141조 단서는 행위 능력 없는 자가 취소했을 때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141조로 가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자, 원래 악의 수익자는 부당이익반환을 할 때 748조로 가서 받은 이익의 이자, 손해까지 반환해줘야 되잖아요. 부당이익으로서. 근데 미성년자는 뭐예요? 선의 미성년자든 악의 미성년자든 현존이익한 데서 반환이야. 즉 악의 미성년자도 현존이익한 반환이라는 게 중요해. 그게 이제 일반 부당이득일 때 성년인 사람이 부당이익반환 할 때는 선의 수익자냐 악의 수익자에 따라서 1248조 1항으로 갈 수도 있고 2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미성년자는 무조건 141조로 가. 악의 수익자도 현존이익한 반환이야. 1248조 2항으로 안 간다 이 소리야. 미성년자일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1조가 1248 특칙이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또 반환해 줄 게 물건일 수도 있고 금전일 수도 있어요. 부당이익반환 내용이. 금전을 암기해둔다. 금전은 현존함에 추정돼. 자, 현존함에 추정되니까 미성년자 측에서 현존하지 않다고 입증해야 돼. 여기 시험에 나와요. 자, 물론 물건도 있는데 물건은 잘 안 나와. 물론 물건을 낼 수도 있어. 근데 금전을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럼 뭘 확실하나 암기해두면 거야. 금전을 확실하게 암기해두면 되지. 금전 현존함에 추정된다고. 왜? 선의수익자는 현존이익한에 반환이잖아요. 그러면 현존이익한에 반환인데 미성년자는 금전을 받을 땐 그 금전은 현존함이 추정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측에서 뭐라고 입증해야 돼? 현존하지 않다고 입증해야 돼. 반환 안 해주려면. 이해됐죠? 행위능력. 미성년자 행위능력으로서, 그러니까 미성년지 성년자는 연령으로 획일적으로 객관적 획일적 기준이에요. 19세. 19세가 되면 성년이야. 19세 안 되면 미성년. 행위능력의 제한. 동그라미 1번 9페이지 하단이야. 미성년자가 법률을 하면은 법전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5조 조문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이때 취소는 미성년자도 취소할 때 주의하셔야 돼. 선생님, 미성년자가 자기가 법률에 해놓고 자기가 성년도 안 됐는데 취소할 수 있어요? 있어. 주의할 점이 있어. 취소는 미성년자도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고 또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어요? 물론 보통 법정 대리인 추인하지. 근데 미성년자도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나? 없어요. 추인은 미성년자는 성년이 돼야 돼. 또는 미성년자인 상태라면 법정 대리인이 추인해야 돼. 그런 게 시험에 물어보는 거야. 미성년자도 취소는 할 수 있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그렇지만 추인은 미성년자는 추인 못해. 미성년자는 성년이 돼야지 추인할 수 있어. 또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거나. 그런 것만 주의할 점. 그 다음 이제 미성년자와 관련된 그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 판례가 또 시험에 잘 나와요. 9페이지 하단부터 10페이지까지 걸쳐 있는 판례죠. 신용카드와 관련된 판례야. 사실 이런 사례는 드물 건데 이런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안이에요. 법정 대리인 동의도 안 받고. 그럼 신용카드 회사 신용카드
발행인, 하드 회사죠. 그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여기 이제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했겠죠.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했죠.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이게 1번. 그다음에 카드를 사용했어. 카드 사용. 노트북을 구입했어. 노트북 구입. 가맹점. 이런 삼각관계죠. 1번, 2번. 그런 다음에 신용카드가 취소가 됐어. 세 번째, 취소. 그럴 때 이제 신용카드 발행인이 미성년자한테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뭐냐? 그 부당이득 청구하는 거죠. 이때 부당이득 내용이 노트북 반환해라 라는 부당이득이냐, 돈으로 금전 부당이득이냐, 금전 부당이득이다. 즉 카드 이용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이다. 즉 요 이런 것도 시험에 물어봐요.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치솟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가맹점 관련해서 노트북을 구입한 행위, 요거까지 무효 취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건 유효야. 요거 유효야. 가맹점에서 카드를 긁으면 카드 발행회사에서 전폐에 따라서 금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이렇게 또 금원을 지급하는 거잖아.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 자, 이런 카드 대금 상당의 금전 부당이다. 실익이 뭐다? 미성년자 측에서 현존하지 않다고 입증한다. 금전 부당이 되기 때문에. 이해됐죠? 이런 것도 이제 주의하시라고. 카드 사용한 거 물품 구입 행위 자체까지 무효가 되는 거 아니라고. 이용계약 취소했다고 해서. 또 전표 제출했다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발행해서 금전을 지급받는 거, 전표 대금을 지급받는 거, 요거까지 무효가 되는 거 아니라고. 여기만 무효 취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 신용카드 이용 계약 취소만. 그게 이제 10페이지 상단의 내용이야. 동그라미 2번은 뭐냐 하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 동의 없이 법률을 취해놓고 나 이거 법정 동의 안 받았으니까 취소하겠다라고 해도 되는가? 된다. 요거 선행행위와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금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는 거고요. 자, 미성년자는 원래 법정 대리를 받아야지 법률을 할 수 있는데 법정 대리 동의 없이도 어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반가로 1번 권리말을 넣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5조이라는 단서 조문 확인, 이런 것들이 객관식의 들러리즘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 한 정도 확인해 주는 게 좋겠죠. 반가로 1번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6조죠. 또 반가로 3번 법정 대리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한 행위, 이런 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시야. 과거에 이제 시험이 많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그 반가로 4번이야. 대리행위 117조죠. 117조를 한번 가볼게. 과거에 무수히 답지문을 물어봤었어요. 요즘은 좀 잘 안 나오지만 너무 쉬우니까, 너무 오픈됐으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또 문제 하나 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쉽지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117조를 가보시면 조문 하나 익혀두시는 거예요.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주의할 점이 있어. 이 117조의 대리인은 임의 대리를 말해요. 대리는 법정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 117조는 법정 대리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임의 대리, 당사자 대리 계약, 본인 대리인 사이의 어떤 그 수권행위에 따른 임의 대리인을 전제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 말은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는 안 돼요. 다 각각의 그 법률 규정에 대리인이 못 된다는 규정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임의 대리를 말하는 거다. 취소권 행사. 미성년자도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미성년자도 이혼할 수 있는가? 이혼할 수 있다. 17세만 되면 이혼할 수 있어. 자, 17세, 18세가 미성년자잖아. 그래도 이혼할 수 있다고. 17세가 안 되면 이혼은 못 해요. 이혼 능력이 있기 때문에. 1061조. 17세가 되면
미성년자도 이혼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이혼하려면 17세는 넘어야죠. 17세, 18세 이런 자가. 그러니까 16세는 안 돼. 이혼 못 해.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혼 능력 관련해서. 그렇지만 미성년자도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17세, 18세가 되면 이혼 능력은 있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도 이혼할 수 있다. 그 뜻이야. 임금 청구. 미성년자도 임금 청구할 수 있어. 부모님이 대신 임금 청구할 수 있나? 못해. 왜? 임금은 직접 통화로 지급해야 돼. 근로자한테. 사용자가 임금 대신 물건으로 주겠다. 안 돼. 돈으로 줘야 돼. 통화로. 또 부모님한테 대신 주겠다. 안 돼. 미성년자가 직접 청구해. 그래서 이런 법리야. 미성년자 하더라도 임금은 직접 통화로 지급해야 돼. 이게 판례 입장이야. 직접 통화 지급. 이해됐죠? 선생님은 그런 것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왜? 이게 2차 시험에 물어본 적도 있어. 우리 시험에서. 임금을 양도할 수 있나? 임금 채권 양도할 수 있어요? 임금 채권 양도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그럼 양도받았어. 임금 채권 양도받았어. 근로자의 임금 채권 양도받았어. 당사자 계약으로. 그럼 막는 규정 없어요. 그러면 양수인이 임금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임금은 직접 통화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선생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임금은 양도는 되는데 실익이 없는 거예요. 양수인 청구 못해. 양도 받아도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계약이다 이 소리야. 그 말은. 그런 계약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임금은 어떻게 임금 근로자의 채권에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권리 행사해? 실무. 임금 근로자의 채권에 대해서 그 근로자 채권자가 권리 행사하고 싶어. 어떻게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해? 압류 금지되는 부분이 있죠. 압류 금지되는 넘어서는 부분, 즉 압류 금지 안 되는 부분 어떻게 권리 행사해? 압류 추심.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것이지 양도받아서 권리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시험에 물어봤었어요. 2차 시험에서. 딱 판례 하나 있어. 판례 하나. 그거 15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말을 만들어 써서 내야죠. 그 채권 양도 파트에서 나온 판례 내용이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 양도에 관한 얘기를 그 주변 언저리 얘기를 써주면서 그 판례를 써줘야죠. 그 판례만 딸랑 써주면 좋은 점수를 못 받죠. 그런 뜻. 이제 나중에 또 그 관련 판례 나오면 그때 또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2차 시험에서. 임금은 직접 통화로 지급해야 된다. 시간이 조금 돼서 잠깐 쉽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그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 이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야. 나올 만한 것들이 있다고. 그 나올 만한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해 간다. 잠깐 쉬어요.